저는 오늘 그 근대 계몽기에 국문론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근대적 주체 형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근대 계몽기라는 그 용어는 죄송하지만 이제 문 좀 닫고. 네, 근대 계몽기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개화기라는 시대 구분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뭐 개화기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세, 뭐 최근세 후반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어쨌든 문학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같이 쓰고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문론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국문에 관해서 논의된 여러 가지 그 논의들, 꼭 독립신문이나 기타 잡지에 보면은 제목 자체가 국문론이라고 되어서 나오는 글들도 있고, 꼭 제목이 국문론이 아니더라도 국문과 관련된 논의들을 통칭해서 국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문론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독립협회에서 뭐 창간호 사설이라든지 이 순국문을 표방한 그 매체에서 나온 글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황성신문이라는 그 국한문 혼용의 이 매체에서도 국문에 관한 논의들이 제법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창간호 사설을 보면은 왜 이 황성신문이 우리가 국문과 한문을 병용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문을 쓰는 것은 기자성인이 내려주신 어떤 한문 문자와 그 다음에 여기 선왕께서라고 한 것은 물론 이제 세종이겠죠. 이 국문을 함께 쓰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표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얼마 후에 창간호 사설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국문 한문론이라는 글을 이제 싣습니다. 여기에서 국문 한문론인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국문론들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주시경이 독립신문에 실은 국문론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세 개의 문자가 이러한 문자가 있고 그 중에 더 우월한 문자가 무엇이냐 뭐 이러한 이제 논의들을 합니다. 황성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국문의 우월성을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행하는 문법, 이게 이제 문자라고 봐야 될 텐데요. 두 가지 문자가 있는데 표현을 상형 문자와 발음 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지금의 용어라면 표현 문자, 표음 문자 또는 뜻글자, 소리글자일 텐데 어쨌든 이 당시 표현은 이랬는데 상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형용하는 도식이기 때문에 사물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음과 뜻을 환히 깨치기 어렵다. 그래서 발음 문자와 같은 경우는 말의 소리를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음이 바로 언어가 되어서 따라서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여기서 제가 요약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천하의 가장 쉬운, 따라서 여기 표현은 이제 반절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한글을 우리의 반절자가 우리의 국문이 천하에서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그 문단의 맹주가 될 만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문 식자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이었는지 이 반박을 가상의 반박입니다. 그래서 혹자를 내세워서 가상의 반박을 하는데 글자가 말소리만 담고 있어서 쉽기만 하다고 과연 좋은 글자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자는 중원의 성인이 창제하여서 언 외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어렵기 때문에 귀하다. 말 소리만 그냥 담고 있는다라면은 그것은 글자가 훌륭한 글자가 아니고 오히려 언어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어. 언어를 초과하는,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글자가 담고 있어야지 그것이 귀한 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반박입니다. 혹자를 내셔서 가상의 반박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문자는 언어의 종속물이자 반영물이다. 제가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언 외에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어떤 문장의 언 외에
말 자체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언외, 뭐 함축이라든지 은유랄지 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언외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 역시 언어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에 언외의 의미가 있지, 문자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반영물이다, 종속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시 국문이 우월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근대 언어학은 문자 언어를 날카롭게 구별하고 문자에 대해서 언어의 우위, 언어를 반영하는 게 문자일 뿐이다 라는 데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 언어 강에서 소시르가 문자를 보더라도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의 이면에 있는 언어를 의식해라, 이런 그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전통적 관념에서는 예컨대 문이 제도라는 문이 도를 싣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자는 단순히 언어의 반영물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인 시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자가 언어의 반영물이라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게 이제 국문론을 통해서, 물론 국문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주체 문제,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는 이 근대 시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국문론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910년이 가까이 오면은 초기의 국문론은 문자에 관한 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문론들이 1910년이 가까워오면, 1905년, 6년이 넘어서 1906년, 10년이 가까워오면은 문장 차원의 문제로 이동한다고 하고, 그런 논의들도 나타납니다. 물론 1905년 이후에도 1910년에 갈 때에도 문자의 문제에 집중하는 글도 더 많긴 한데, 그 전에 나타나지 않는 문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장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그 가상의 반박을 통해서 그 황선신문에서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필자 자체는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글자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용이라는 전통적인 그 한학을 한 이 입장에서는 복희씨를 언급합니다. 뭐 복희씨가 서계를 만들고 창일이 자를 지었으며 하은주 시절에는 서가 있어서 기록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를 총괄하여 문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다 총괄하여, 여기는 꼭 한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괴라든지 아니면 구호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문이라고 하며, 그러한 까닭에 문은즉 도와 같으며 도는즉 문과 같다. 이러한 글에서는 문자를 실제로 언어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 이어지는 도통의 관점에서 이 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문이고, 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라는 것은 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도는 그 스스로는 드러날 수가 없고 문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의제도의 그렇던 논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한문을 폐지하는 것은 도를 폐지하는 것이 공자의 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공자의 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군신의 윤리를 폐하는 것이고, 난신이고 반역이고 역적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이게 단지 이제 문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여타의 뭐 비슷한 글들도 이 당대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뭐 여기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의 제자해를 보더라도 그 제자의 첫 구절이 천지지도 음양오행 천지에 도 하나밖에 없다, 음양오행이라는 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구절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소리의 반영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오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오행을 매개로 해서 오행을 매개로 해서 계절, 방위, 색깔, 뭐 심지어는 오장육부의 오장, 그 다음에
이니에디슨의 오상에까지 빈틈없이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글자는 단순히 언어나 소리의 반영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 이제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현지의 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그 문자에 관한 시각에 맞서서 국문론의 저자들이 강조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문자는 단순히 언어의 반영물의 종속물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논리적인 배경, 사실은 다소 좀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문명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흔히 통용되던 문명론, 서양은 문명하고 동양은 문명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이제 문자를 매개로 해서 서양은 로마자, 발음 문자인 로마자를 쓰고, 동양은 상형문자, 이 당시 표현으로 상형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자, 그럼 어느 문자를 써야 하느냐? 자, 이러한 이제 문명론, 폭력적인 문명론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시각에 맞서는 가장 큰 논리적인 무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음 문자와 상형 문자, 이 당시 표현으로는 주식형 기음 문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뜻글자와 소리글자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가장 큰 변별점은 이제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제일 잘 반영하는 글자가 우월한 글자다. 국문이 그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문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글자가 우월하냐를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당시에 소리와 맞지 않는 그 국문의 문제들, 근데 아래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동의미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외음화가 소리로는 실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표기로는 아직 국외음화가 반영되지 않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래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외음화의 표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30년에 업무철자법이 갈 때까지, 이 업무철자법이 1차, 2차, 3차 가지만 1차, 2차에는 고유어는 어떻게 하고 한자어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분열되어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런 국문론에서 시작된 또 관심들이 상당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리의 문제를 이제 이 당시 국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자의 우열을 논하는 과정에서 소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했는데, 이 소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새로운 주체 형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자와 같은 글자는 온갖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적 개념들이 이렇게 공고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나 지금 이 당시에 그에 비해서 말하자면 이제 한문 앞에 서면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갈린다라는, 그러나 국문 앞에 서면 상하와 빈부와 남녀와 노소가 무의미해지는, 일종의 평등한 주체를 이제 호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불러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주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국문론과 관련해서 근대적 주체 현상의 문제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주시경이 독립신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문론을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국문론은 왜 국문을 써야 하느냐이고, 두 번째 국문론은 그럼 국문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왜 국문을 써야 하느냐, 1897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월에 실린 이제 제가 PPT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고, 첫 번째 국문론, 역시 여기에서도 아까 황성신문에서 나왔던 글처럼 문자의 우열을 나눕니다. 우열을 나누는데 역시 여기서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문이 더 우월한 글자이다. 첫 번째 하나는 소리를 기록하면 바로 글이 되고 그 글을 읽으면 바로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월한 글자이다. 이게 이제 업문 일치 의식일 테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황성신문과 동일한 논리인데 배우기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우기 쉬운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합니다. 자모수 이제 소리 글자는 자음과 모음 숫자에 맞춰서 글자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자모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몇십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글자가 적다 보니까 획이 간단해진다. 이제 한자는 글자가 많아지면 획이 또 역시 번다해지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 국문이 우월한 글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세계관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습득의 용이성, 쉽게 배울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은 사실은 특정한 세계관을 전제한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자가 소리만 반영한다면 글자를 습득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글자가 어떠한 소리를 나타낸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가 만약에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소리가 아니라 사물,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면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습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것은 글자의 습득이 곧 지식의 습득인 사회와 글자의 습득을 통해서 지식 습득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회, 이 두 가지 사회가 사실 부딪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사회는 그냥 공부가 글공부였죠. 글공부는 바로 경전 공부였고,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입신양면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은 오래 걸린다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글자 공부 자체가 뭔가 어떤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직업을 습득하고 그래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이 세계의 차이라는 거죠. 주지경은 물론 후자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문 공부만 하여 어느 세월에 실상사업, 그래서 이건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 공문론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한문 공부할 시간에 내무, 외무, 법, 항해, 위생 등의 지식을 익혀서 직업을 가지고 착실히 일하면 사람마다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문을 익혀야 하는 것은 이 근대적인 생활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 필수 요건. 따라서 한문은 배우는데 오래 문식력이죠. 문해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뒷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고, 국문과 같은 쉬운 글자를 통해서만이 이 뒷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따라서 국문론이 상정하는 주체는 어떤 그 합리적인 근대적인 인간 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문을 쓸 것이냐 한문을 쓸 것이냐, 우리가 후대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게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국문 초기 국문론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종의 그 실용주의적인 문자를 도구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가장 잡지에 실린 주중의 국문론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 앞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1907년 이후에 나타난 주시경의 글들, 뭐 다른 글들도 뭐 다른 논자들의 글도 볼 수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주시경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전에 독립신문에 실었던 10년 전에 독립신문에 실었던 그러한 이유로 국문 사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문 민족주의자의 모습은 사실은 좀 후대에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1910년이 가까울수록 이때는 비로소 말과 글이 다른 것은 그 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국, 독립국을 만들 징표다. 말과 글이 다른 것은. 이렇게 그 독립과 자주의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 이전에 1890년대의 국문론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국문이 이렇게 더 다른 한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1905년 이후에 1910년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글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변화 과정과 이것이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적인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시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문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국문을 논의하는 글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신채호의 그래서 문법을 의당 통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작법입니다. 한문에는 한문의 문법이 있고 영문에는 영문의 문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북한자 교역문이죠. 북한원형문에는 그 법이 없다 해서 이건 뭐냐면은 여기 한문 문법에 국문토만 더하는 것, 하기시 습지면 불여역호화라고 이제 현토만 하는 게 있다면 국문의 문세로 진행하다가 돌연 한문 문법을 쓰는 것, 학하여 차를 시습하며 이거는 이제 국문의 문세, 이제 문장 구조적으로 국문의 어떤 걸 따랐다면은 불여열화 하면은 이제 다시 한문 문장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신채호 본인의 문장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첫 문장인데 한문은 한문 문법이 유하며 영문은 영문 문법이 유하고 기타 아법 덕이 등문이 여기까지는 문장 구조상 그 한문이 쓰이긴 했지만 뭐 우리 문장 구조라고 하더라도 막불기 문법이 자유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문 문장 구조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신채호가 비판을 했고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 구조에서 탈피한 우리말 문장 구조에 입각한 문장 쓰기가 돼야 된다. 라는 논의고요. 이능화가 이야기한 그 문장의 네 가지 종류에서 네 번째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이건 아마 제가 오늘 오전에는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발표문을 보니까 오전에도 아마 분께서 예를 들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장의 문제를 제기할 때 문자와 문장을 의식적으로 구별하는 이런 이제 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과 국문을 함께 쓰는 방식에 대해 이전에는 한문을 쓸 거냐 국문을 쓸 거냐 뭐 이런 문제였다면 한문과 국문을 함께 쓰는 방식에 대해 남의 나라 글자 즉 한문을 쓰는 것이라면서 부끄러워할 여기가 없다.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문장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문장 이때의 국문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문장이 된 네네. 예, 6.1준의 글에서도 그런 그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6.1준 역시 북한 혼용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학 길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문을 전주해야 된다. 오로지 국문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한문은 전폐해야 된다. 한문은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러나 한자는 불용함이 가한가? 불하. 한자를 어찌 폐하리요 합니다. 한문은 전폐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자는 어찌 폐하겠느냐. 이때에 따라서 한문도 역시 한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문 문장 구조로 쓰여진 그런 어떤 문장은 완전히 폐지해야 되고 다만 국문을 써야 되는데 이때의 국문도 글자의 국문이 아니라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 대신에 거기에는 한자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전에는 뜻글자, 소리글자 글자의 종류를 나누었다면은 6.1준이 이제 언어의 종류를 나눕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의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착절어와 직절어라는 이것은 문장 구조가 다른 이 6.1준의 생각에서는 직절어라고 해서 국어와 일본 문장을 들었고 착절어라고 해서 이거는 어순이 착종됐다라는 의미인데 영어와 중국어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장 구조를 통해서 언어를 이전에는 문자를 구별했다면 이제는 언어를 구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자 훈독식 표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어쨌든 이 한자 훈독식 표기를 통해서 우리말 문장 구조를 실현하려고 했던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실험이 있었습니다. 만세보라는 신문에서 실험을 했고 육일준이 노동야학 독본이라는 일제 국어 교과서 실험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자 훈독식 표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식 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말 문장을 적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 첫 번째 것은 나는 남산에 가서 꽃을 꺾고 왔다. 이건 김이상이라는 또 나중에 이제 주시경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시경 그룹과 같이 주시경 제자 그룹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분이었는데 김이상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믿을 거는 배워서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를 한자 훈독식 표기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은 김윤경 선생이 여러 이제 문장 작법 중에 얘기한 이건 20년대에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문론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은 1910년으로 가까이 접어들면 문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장의 문제로 가고 그 문장의 문제는 한문식 통사 구조에서 탈피한 우리말 문법 구조에 맞는 우리 통사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를 이제 요청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이제 하면 요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 사실 지금은 정확한 한국어 문장이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개념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 또는 정확한 한국어 문장이라는 개념조차 불분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한국어 통사 구조에 맞는 글쓰기를 찾아 나가는 과정들은 한국어 문장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근대적 주체 문제를 보자면 한국어 문법을 공유하는 이전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계층만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중국어 문장 구조에 입각한 글쓰기가 대부분 거기에서 계층과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는 모두가 공유하는 한국어 문법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글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시경이나 이 문법 연구자들이 지금의 통사론에 해당되는 짬등갈이라는 것을 주시경이 이제 1909년, 10년경이 되면은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 그 다음에 특히 계층, 글쓰기에 있어서 계층을 뛰어넘는 뭔가 공유한다라는 것이 한국 문법을 공유하는 그런 균질적인 그런 집단을 상정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도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저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논문은 초점을 좀 한정해가지고 하시긴 하셨지만 근대 계몽기 한자와 국문에 대한 고민에서 국어 문장으로의 관심이 확대된 양상에 대하여 국어의 새로운 주체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김용무 선생님께서는 언어적 근대의 기획이라는 책에서 근대 균질적 주체의 생성에 대하여 주시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고찰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서평 논문을 통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하며 논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저서와 논문 그리고 오늘 설명하신 부분에 좀 기대고요. 한 가지만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거기 인용문들 시간 낭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들 인용문에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한 거는 주시경이 초기 국문론에서 국문자를 강조할 때의 근대적 주체와 그다음에 국어 문장을 자각하고 정확한 문장, 균질적인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정확한 문장을 강조할 때의 근대적 주체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를 그러니까 새로운 근대적 주체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대적 개념어로서의 그 국어를 상정하는 것은 물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저에게 이제 계속 고민으로 남는 점은 이렇게 근대를 경계로 해서 어떤 그 단절과 어떤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훈민정 창제 당시의 국어에 대한 인식과 석독구결 등에서 국어의 통사구조를 정확히 인식해서 역독점이나 합부선 등의 기호를 사용한 것 역시 근대적 국어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그 많은 그런 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그 근대적 지식인들이 근대적 국어 및 주체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기술을 하였지만 역시 그 당대의 전체적인 인식은 아니었으며 또 일부의 생각이었다고 치부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반박으로서 이렇게 치부한다고 해도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어 문장에 대하여 훈독 쓰기를 주장하는 글과 다음에 그 짬든가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확한 한국어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교육하려고 한 그 주시경의 업적을 가지고 새로운 근대적 주체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과 고민이 남아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병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서평도 써주시고 또 가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별해서 그 국문자를 강조할 때의 주시경과 그 다음에 국어 문장을 할 때의 주시경 이제 분리해서 후자가 더 근대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아마 제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가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더 이제 우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자를 도구로 볼 때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는 언어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도구로 볼 때도 있지만, 이제 뭔가 중요한 민족적인 어떤 결의 이렇게 볼 때도 있는 것처럼, 이게 근대의 문제는 이게, 뒤섞여 있지, 어느 한 곳이 더 근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두시경은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변화의 양상은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과 연속성은 이것은 이제 이병희 선생님께서 이전에도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특히 국어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연속의 문제에 더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언학을 전공해서 근대 문제에 더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연속선상의 문제를 더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천착하고 해야 되는데 저의 이제 능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잘 찾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글쓰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마치 이제 교육이 그 이전 시기에 특수한 계층만이 받는 어떤 특권 같은 게 교육이었다면 근대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보편 교육이 되고 대중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글쓰기 역시 이제 마찬가지 문제가 작동이 되는데 이전에 일반 특수한 계층들이 하던 그런 그 글쓰기의 양상과 이제 근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글쓰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노동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문식력이란 말씀인 거죠. 그런 상황은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특수한 계층만이 하던 글쓰기 영역이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되는 글쓰기로 넘어가면은 그런 균질적인 주체라는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뭐 제 그 더 단절의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